인하대 융합고고학에 전공을 하고 있는 최원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 중기 시대의 미수 허목 선생의 역사관 그 부분의 어떤 의의를 좀 살펴보고 또 어떤 한계를 좀 지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사학과 허목의 동사저술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사에서 다루고 있는 삼조선설의 어떤 의미들 그리고 한계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국가 개통론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맺은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기는 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난을 겪은 후에 상당한 사회적 변화를 요구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선의 지배층 이념이었다고 하는 주자학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17세기 중엽에는 예속 논쟁으로 일컬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문난적으로 삼국사기를 필두로 한 조선시대 유교사학이 전통사학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국유사로 대표되는 불교사학도 만만치 않은 어떤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가사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는 물론 이제 도가사서로 남겨진 것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고유 사상에 대한 소홀함이 가져온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가는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도교가 아니라 신교나 신도, 선으로 불렸던 우리 고유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날랑비 서문에 나오는 선사라든지 또는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주에 인용하고 있는 고기라든지 또는 세조의 수서령에 등장하는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또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이런 것들이 도가사서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학의 흐름은 유교사학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불교사학이나 도가사학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면서 또한 밑거름 역할을 한 것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바로 미수 허목 선생의 초상화인데 1595년에서 1682년까지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를 한 이런 인물이고 옆에 보이는 동사가 바로 직접 저술한 역사서의 제목입니다. 보시듯이 그 동사라고 할 때 사자가 역사사자가 아니라 일사자를 쓰고 있는 것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국유사를 참고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미수 허목 선생보다 한 세기 뒤에 태어나신 이종휘 선생의 동사라는 또 똑같은 역사서 제목이 있죠. 그때의 사자는 역사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허목 선생이 동사저술을 한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난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소중화 자존의식이 상당히 응결되는 그런 경향이 드러난 시기고요. 특히 이제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살림 세력들이었죠. 서인과 남인으로 일컬어지는 그 시기에 바로 남인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미수 허목입니다. 미수 허목 선생은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상당히 이제 관가에 늦게 진출을 했기 때문에 유람 생활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56세에 정능 참봉으로 뒤늦게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인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젊은 시절에 이제 팔도를 유람하면서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자신의 문집인 기원에 보면 청사열전을 쓴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시습을 비롯한 도가 인물들의 행적을 기린 청사열전을 쓴 것을 보면 이분이 유학자지만 도가에 상당히 우리 고유 사상에 침윤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늦게 관직에 진출을 했지만 바로 이어가지고 바로 이제 66세 때 바로 1차 예속 논쟁에 휘말리고 거기에서 송시열 서인을 대표하는 송시열 선생으로부터 패배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좌천이 되는데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척으로 이제 좌천이 되죠.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삼척의 척주비를 쓴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삼척 좌천돼서 삼척 부사로 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경기도 연천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라는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80세에 2차 예속 논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숙종 초에는 우의정까지 오르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83세에 바로 자신이 지은 경악과 경악을 담은 경설과 그리고 역사서인 동사를 숙종에게 진상을 하는데 바로 이때의 이제 가장 큰 정치적 이슈였던 북벌론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행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벌론이 대두되는 국가 위기론 속에서 그의 정치적인 현실 대응 논리가 반영된 역사서 중에 하나가 동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목 선생께서 동사저술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숙종실록 3년조에 보면 이 동사와 경서를 올리면서 상수문을 올리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방의 구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이죠. 동방의 구역은 예부터 후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것이 크고 작은 것을 합하여 22개가 되는 방회의 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이라는 것은 중국을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중국을 벗어난 별국으로서 독립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산천이 구별되고 풍기가 같지 않으며 성음, 요속, 기옥도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국민성이나 뭐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국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들이 나라를 다스린 것을 눈에 보면 단군은 순후하게 다스리고 기자는 8조를 가르쳐 각각 1000년씩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주류 역사학자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기자조선을 정통으로 보고 그 머리로 봤던 그분들하고 다르게 단군을 순후한 정치를 한 우리의 고유 사상을 가지고 통치한 그 단군을 칭송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만은 병력의 위험과 재물을 가지고 수천리의 땅을 개척했으나 갑자기 얻었다가 갑자기 망했다 얘기를 하면서 위만 정권을 얘기를 하면서도 위만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위만 조선을 하나의 경계로서 삼을 그런 어떤 역사 사례로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백제를 얘기를 하면서 강포하고 전쟁을 좋아해서 전사한 임금이 넷이나 된다. 그래서 나라가 먼저 망했다고 하면서 백제도 하나의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부흥하려고 하는 국가를 경계하는 어떤 사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충후하게 다스려 인위의 나라로 불리며 58대나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숙종에게 진상한 이 글을 보면 허목 선생께서 동사를 저술한 의미가 어떤 우리나라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의 고유 사상에 대한 그 강조를 단군의 어떤 그 순후한 정치를 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또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정치적 의도로는 위만 조선과 백제를 어떤 그 경계해야 될 역사적 사례로서 인식하고 있는 걸 볼 때 그 당시에 자신의 정치적 의도, 북벌론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학사적인 동사의 위치를 보면 당시에 17세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관찬사설을 뺀 사찬사서들이 좀 있는데요. 오운의 동사 찬여나 육의 여사제강, 홍여아의 휘찬여사, 동국통감 제강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존화 사대주의가 존명 사대주의가 더욱더 이렇게 응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자사학을 모방한 강목체 그리고 이제 정통론 수립을 위주로 하는 역사학 풍조가 이렇게 발전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정통론은 말 그대로 이제 기자 숭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중화로서의 존화주의 사상이 상호 이제 표리 관계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와 이적을 구분해서 정통과 윤통을 가르던 그 시기 명이 이제 청에게 망하다 보니까 천하에는 조선 소중화만 남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국 사회도 정통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유교적 역사학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을 한국사 정통의 시작으로 보고 마한을 정통 계승자로 보는 흐름이 이 당시에 이제 주류로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계의 여사제강을 보면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고려의 단대사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교적 합리성에 위배되다 보니까 참의한 것, 불경한 것, 황탄한 것, 비속시설은 제외를 한 이러한 것들을 여실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사서고요. 홍여아의 동국통감 제강 같은 경우도 기자를 정통지수,
우리의 정통 국가론의 가장 머리로 기자조선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조의 탄생설화나 이런 것들이 유교적 합리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하고 단군조선도 역사계통에서 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허목의 동사는 신시를 정치의 시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화지주인 기자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순우지치한 단군을 대비하는 이런 역사 서술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혈통적 시조로서 단군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어떤 유교적 전통 사학자들에 비해서 존화양이 세계관을 무색해하는 그런 행위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목의 동사 서술이 18세기 이종휘의 동사라든지 또는 한치윤의 해동 역사 등의 유교적 정통론을 탈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도가사학적인 전통사학이 이제 근대적인 민족주의 역사학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 안종화의 동사저료나 김교원의 신단실기 그리고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 등에서 이 미수 허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어떤 허목의 동사의 우리 전통사학사에서의 위치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어떤 편목을 보면 이분의 어떤 문집인 기연에 내편과 외편으로 이루어진 외편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외편 32에서 36권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동사 1, 2, 3, 4, 5에서 동사 1번부터 3번까지는 세가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기자, 위만 세가 그리고 신라 세가를 상중하로 나눴고요. 동사 3에서 고구려 세가를 상하, 백제 세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열전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특이한 것은 기전체를 인용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기전체에서는 열전에서는 인물을 주로 다루지만 이 허목 선생의 동사에서 보면 열전에 부용국인 소국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외편 36에 동사 5에 흑치열전이라고 해서 일본사를 우리의 열전에 배치를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또 특이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편목을 좀 평가를 해보면 서문이 있고요. 세가, 열전, 지승, 외기로 구성됐는데 세가와 열전의 형식만 이렇게 취하고 있고요. 열전에는 인물이 아닌 부용국이 소국의 역사를 쓰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된 역사 서술 방식이 강목체였는데 왕권 강화를 통한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사기의 기전체 방식을 원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가와 열전의 구분의 기준은 나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동사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위로 단군으로부터 신라 말세에 이르기까지 대국은 6이요 부용국인 소국은 19이다 해서 나라의 크기를 가지고 세가와 열전으로 구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허목의 역사 인식을 잠깐 살펴보면 상당히 종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기전체 형식 또 삼국의 내용을 그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한 걸 볼 수 있고요. 제왕문기의 기자조선을 기자세거로 편제한 걸 보면 분명히 유교 사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삼국사기에 등장하지 않는 삼국유사에만 등장하는 고조선, 북부여, 동부여, 가야, 말갈, 발해 등을 동사에 편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삼국유사의 불교사학을 또 참고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동사의 단군세가에 보면 동부여, 북부여, 동부여 그리고 가락과 말갈을 열전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또 유교사학과 불교사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체적인 어떤 역사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목의 역사관의 특기할 부분은 기전체 형식을 취해서 세가와 열전을 설정을 했지만 한국사에서도 천자와 제후 사이에 맺어지는 주종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그 시도로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일본을 외기열전에 넣은 모습을 보면 특히나 그런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로서는 천자적 지위에 해당하는 대국을 본기가 아닌 세가로 한 것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중국과의 지위 격차를 인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의 삼조선서를 좀 보면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조선 인식은 왕검조선과 위만조선이거든요. 그런데 제왕운기에 나타나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이 사항을 불교사학과 유교사학을 다 함께 종합 수용해서
인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단군조선인데요. 단군조선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재밌는 것이 이분께서는 서문에서도 신시와 단군의 시대는 중국으로 보면 제곡, 당요 우순의 시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또한 단군세가에서는 환인씨가 있었고 환인이 신시를 낳았다. 신시가 처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니 백성들이 그에게 귀의했다. 신시가 단군을 낳았다 해서 상고사 국가계통을 환인씨, 신시, 단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신시부터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생겨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봄으로써 신시 시대를 단순히 어떤 선사 시대, 어떤 신화의 시대로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역사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어떤 특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시는 환웅을 일컫는 것인데 환웅을 신시로 표기한 사서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도가사서로 평가되는 규원사뿐인 걸 보면 이분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청사열전을 썼듯이 우리의 고유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드러내고 있고 이분의 어떤 사상적인 형성 배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군세가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조선이란 국호의 유래와 의미, 도읍지를 말하고 있고요. 단군조선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바로 국가 계승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단군조선의 치세기간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이분은 1048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5세기에 권람이 쓴 응제시주만이 그 당시 조선시대의 단군조선의 치세기간을 1048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전조에 나온 제왕운기는 1028년,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어국 1500년과 그리고 단군의 수명 1908세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고려 말에 이암의 단군세기를 보면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군조선을 삼왕조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사달 왕조를 1048년, 그리고 백악산 아사달 왕조를 860년, 그리고 장당경 왕조를 188년으로 보면서 이것을 도합하면 삼국유사에서 고기를 인용해서 기록한 1908세와 정합한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사에서 1048년으로 본 것은 바로 단군세기의 아사달 왕조인 1048년과 부합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것이 삼국유사의 불교사관의 입장에서 쓰여졌지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은 고기라고 하는 사설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가 바로 우리의 도가사설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병섭의 논문에 보더라도 단군 1500년과 기자 1000년을 단군조선 연대 산정에서 단일계보로 처리하면 모순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1500년과 단군 1000년을 하더라도 2500년이고 그리고 또한 백악산 아사달 왕조하고 뭐 장당경 1908세로 보더라도 총 2836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 오버랩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단군조선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기에 기자조선이 단군조선의 정통을 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충분히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단군세계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가 계승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군시의 후손에 헤브루가 있고 헤브루의 후손에 금화가 있고 금화의 후손에 주몽과 온조가 있어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가 되었으니 모두 단군시에게 뿌리를 뒀다 해서 당시 조선 중기의 다른 사서들이 기자 만으로 이어지는 개통성을 강조한 것과는 매우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목의 단군조선에 대한 인식을 보면 유교적 전통사관을 가진 당시 유학자들과 달리 이풍으로 매우 천시해온 단군조선 문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단군조선의 치세기간을 1048년으로 보고 비서가 여와 결혼해 부루를 낳고 부루가 도산에서 우를 조견했다는 내용은 당시 제왕운기와 응제시주에만 보이는데 이런 유학자의 모습을 이으면서도 고기류의 도가사설을 참고해서 종래의 중화와 이적을 엄격하게 구별하던 존화적 문화의식을 탈피한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인데요. 숙종에 올린 상소문에 보면 기자는 8조로 가르쳐 1000년을 가고 신라는 충후하게 다스려 인의의 나라로 불려 58대나 전했다 하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허목도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이제 기자 존숭의식이 보이지만 주목할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조의 기자세가에서 기자와 주무왕과의 관계 서술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주무왕이 기자를 풀어주니까 홍범구주를 진언한 후에 자발적으로 조선에 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거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조선왕으로 행위한 것을 또한 자주적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어떤 태도들도 충분히 기자세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의적 세계관을 거부하면서 예의와 농잠, 직작, 경계 확정, 또 조법 실시, 8조 규약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사서에 보이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중국의 요순 우의 3대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이상적인 사회를 형성했던 것이 기자조선이었다. 독립적인 기자조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서 그 뜻을 통역해서 소통했다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기자조선을 과연 우리의 어떤 국가 계승성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단군조선이 상무정 8년에 망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서기전 13세기입니다. 중국 연표로 보면. 근데 기자조선은 주무왕 시기에 봉함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서기전 11세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년의 물리적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과연 이런 물리적 시간인 200년을 어떻게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연대기적으로 이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삼국유사 고기 기록으로 볼 때 단군조선이 당효주의 기준으로 해서 1500년이면 서기전 9세기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기자가 조선에 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연대기적인 국가 계승성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소결론으로서 보면 삼국사기에서 언급한 8조 근법, 삼국유사에서 언급한 기자 수봉서를 함께 수용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단군과 기자를 함께 받드는 어떤 그 역사 인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 중기가 되면 양난이 벌어진 이후에 소중화 사상으로 가면서 오히려 기자의 독립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허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단군세가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국가 계승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보면 기자조선은 단군조선의 정통성을 이은 것이 아니라 단군조선의 서쪽 경계에 머물던 부영국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간략하게 저술하고 있는데 이 동사가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을 했지만 위만세가는 단군세가나 기자세가에 비해서 분량도 짧지만 30% 정도는 자신의 사론으로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만조선은 어떤 정통성으로서 인식했다기보다는 찬탈자 위만에 대한 인식으로서 강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사력과 재물로서 영토 확장을 했던 정책을 비판하는 역사적 사례로서 적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얻은 자는 갑자기 망하는 것이 천도다 하면서 그 당시의 어떤 북벌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사례로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면 허목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3조선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위만조선은 정통조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을 보면 도가적 역사관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의 대표적인 관료로서 유가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원적 개통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이분이 이제 조선 중기 전통사학사에서 주자의 강목체 형식의 서술 방식과 정통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허목의 동사는 형식상으로는 기전체 서술 방식이지만 내용을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또 가랑열전에 이분의 참평이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기자세가, 위만세가에는 이분의 이제 사론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목체를 원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분의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개통론은 단군조선을 머리로 하는 혈통적인 자부심을 강조하는 북방 개통론과 기자조선을 필두로 하는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남방계통론의 이원론적 체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중에 이제 북방계통론을 보면 신시 단군을 시작으로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혈통적 계승론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단군세가에서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린 이런 원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단군이 부루를 낳고 그 부루가 또 금화를 이어가지고 쭉 북부여 동부여로 해서 고구려 백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혈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세가 전반부에는 북부여와 동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혈통적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후반부에는 부여를 열전 형식으로 다루면서 부여의 지리적 위치, 영토, 또 문화적 특성들을 정리하고 있는 특징이 보이고요. 또 숙신시를 단군조선의 부용국으로 소개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의 시조를 단군의 후예로 보는 시각은 제왕운기와 응제 시주에만 당시 보였는데 동사에서 이런 단군의 혈통을 강조한 것은 좀 특이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고기류의 우리 고유의 사설을 참고한 데서 얻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고구려 세가에서 보면 우발수의 여자가 해그림자에 감흥하여 주몽을 낳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어떤 그 유교적 전통사학자들은 도덕적 합리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허무맹랑한 얘기들은 무조건 다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동사 가랑열전에 보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고시대에 웅씨 부인은 큰 번개에 감흥하여 헌원을 낳았고 30 간적이 현조가 떨어뜨린 알을 삼키며 낳았으며 쭉 하면서 원래 이제 이 생민의 시조는 그 탄생이 참으로 그러하다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목이 건국 시조들의 탄생 설화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볼 때는 삼국유사의 서문 기록과 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세가에서 보면 또 특별한 것이 이제 저 도참서를 인용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00에 못 미쳐 80대장이 있어 멸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상당히 좀 재미있고요. 또 하나는 고구려 세계 참평에 보면 고구려 국경이 중국 땅 기주에 접해 있는데 사실상 기주의 나라로 대국에 유풍이 있다 하면서 고구려를 혈통은 단군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또 기자의 영향을 받은 국가로서 그 양면적으로 또 보고 있는 이런 좀 특이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제세가를 보면 또 백제 고구려와 똑같이 이제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시로 삼았다 해서 시조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는데 재밌는 것은 7대 고위왕 때 관리제도인 복식을 묘사한 부분에 보면 임금은 소매가 넓은 자색 도포를 입었고 좌편과 오솔도 자색 의복을 입었다 한 것을 보면 백제도 천자의식이 있는 나라로서 인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백제를 어떤 강력한 전투력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풍속은 없어서 전쟁을 벌이다 죽은 왕이 4명이라고 특기한 것은 바로 당시에 이제 북벌론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나라로서 위만과 백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특이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방계 통로는 뭐 말씀드린 대로 기자로부터 이어진 문화적 계통론인데 기자세가에서 이제 기자가 주무왕으로부터 조선왕으로 봉함을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조선에 왔다는 기자 내 거지라는 것을 혹시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뭐 마한왕이 됐고 마한으로 이어져서 이제 그 마한이 사만 중에서 중심이다 보니까 진안도 진안을 이은 신라도 이제 결국은 기자와 마한과 신라로 이어졌다는 남방계 통론의 한 축으로 보는데 삼국사기와 승정원 일기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본기 혁것의 거서관에 보면 분명히 알듯이 기록돼 있듯이 조선의 유민이 육부를 이루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육부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신라가 시작이 됐는데 이 조선이 그러면 뭐 기자조선이냐 단군조선이냐 여기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승정원 일기 영조 47년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영조께서 이제 그 신하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의 말이 옳다. 주서가 나가서 신라 백제에서 단군을 재앙하는 달을 알아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인 주서라는 직함을 가진 신하가 가서 쭉 조사해 보니까 신라와 백제가 1년에 2번 2월과 8월에 단군에게 재앙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서 보고를 합니다. 뭐 이런 기록을 놓고 볼 때는 신라가 단군 조선의 후예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자조선이라는 것도 그 남방계통론이라는 것도 기자에서 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신라가 그런 어떤 남방계통론의 한 일원이 아니라 바로 단군으로부터 국가 계승을 이은 하나의 국가 중에 하나로 볼 때 우리가
계승성을 분명히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분이 동사라는 책에서 말갈열전과 흑치열전을 따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편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전조인 고려의 역사는 기술하지 않으면서 발해의 역사를 기술했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갈은 고구려의 별종으로 부여, 옥저, 변한 조선의 땅을 모두 차지하여 국호를 진으로 삼았다. 발해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 인식을 분명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고구려의 혈통적 계승성을 인정하면서 국호를 주체적으로 진을 사용한 것이 아주 흥미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흑치열전은 뭐 일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재밌는 것은 옆 표현에서 일본지외라고 해서 일본이라는 국가명과 외를 별개의 정치체로 인식한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맺은 말을 하면요. 뭐 양난 후에 조선 중기의 사회는 존명 사대주의를 더욱 주장하면서 소중화 자존 의식으로 응결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선 중기 유교적 전통사학자들의 정통론과 상고사 인식의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유계라든지 홍여화 등의 어떤 그 사설을 통해서는 오히려 이제 소중화 자존 의식이 더 드러나는 그런 역사서들이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허목은 바로 유교적 전통사학의 서술 방법인 강목체를 탈피하면서 기전체의 서술의 형식을 취하면서 특히 세가와 열전을 형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기술을 했는데 독자적인 천하의식 또 방외 별국 인식이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역사 계통론은 이제 북방 계통론과 남방 계통론의 이원적 계통론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나 더 강조하는 것은 혈통적 계승론을 가지고 있는 단군 조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또 단군 조선 이전의 신시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방 계통론은 혈통적 계승론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고 남방 계통론은 문화적 계승론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면 계통론을 하나로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자 마한 신라로 이어지는 남방 계통론의 주를 이루고 있던 것을 상당히 뒤집는 이런 어떤 역사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허목의 상고사 인식은 바로 이러한 어떤 그 방외 별국으로 인식하는 독립의식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허목의 동사는 우리의 전통 사학사적인 위치에서 볼 때는 도가사학의 부활로서 이렇게 보이고요. 18세기 이종희의 동사라든지 대일항쟁기 민족사학 성립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역사관으로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